토트넘 허스퍼가 길었던 실점 행진의 종지부를 찍고 또 무승도 끊어내면서 크리스탈 팰리스의 승리를 거뒀는데요. 이 경기에 굉장히 중요했던 변화가 있습니다. 바로 토트넘 수비의 구심점이었던 에릭 다이어가 빠졌다라는 것인데요. 예. 대체 토트넘이 어떻게 무실점 승리를 했고 또 수비진이 좀 강해졌다는 평가를 받게 된 것인지 부버지 김현민 기자와 함께 정밀 분석해보는 시간 준비했습니다. 토트넘이 정말 무실점으로 이겼다. 네. 예상하지 못한 일 아닙니까? 정말 진짜 매우 오랜만의 일이죠. 예. 토트넘이 거의 뭐 최근에 그러니까 9경기 연속 실점을 하고 있었잖아요. 이 예. 얘기인즉슨 10경기 만에 무실점이라는 소리인 거거든요. 예, 사실 이제 10경기 연속 실점을 끊어냈던 정말 중요했던 승리였는데 사실 이제 경기 전에도 토트넘이 이긴다는 전망에도 실점을 할 것이다라는 네, 얘기들이 있었고 그랬죠. 또 통계 기록을 기반으로 전망하는 스카이 스포츠 같은 경우에는 아예 난타전 끝에 2대2로 비길 것이다라는 전망도 있었지만 메이슨 임시 감독이 대반전을 끌어냈다. 거기에 있어서 일단은 선발 명단부터 중요한 변화가 있었어요. 바로 네. 4-4-1을 썼던 것인데 여기에 다이어를 뺐습니다. 예, 일단 뭐 이 경기에서 로얄이 선발 출전한 것도 정말 대단한 일이었고요. 왜냐면은 무릎 부상으로 수술까지 받았었거든요. 예. 그래서 사실상 시즌 아웃이란 얘기가 많았는데 깜짝 선발 출전을 했고요. 예. 그리고 또 이제 4-4-2 포메이션을 가동한 것에 있는 건데요. 예. 물론 뭐 그러니까 실질적인 움직임은 백스리 구동을 가져가긴 했어요. 그러니까 뭐 그 에멜송 로얄이 조금 더 그 3백처럼 움직였고요. 트리백이 오른쪽 수비수처럼 자리를 잡았죠. 벤 데이비스가 도리어 올라가서 이제 크로스를 올렸는데 솔직히 이 경기는 벤 데이비스는 좀 별로였어요. 예. 그러니까 크로스의 정확도라던가 이런 것들이 굉장히 안 좋았고 수비적으로도 도리어 이전과는 다르게 벤 데이비스만 조금 흔들리는 모습들이 있었는데 반해 그래도 로메로와 에멜송이 상당히 좋은 모습을 보여주면서 그러면서 이제 상대의 공격을 막아냈고 그러면서 포로는 도리어 이제 수비적인 부담을 덜고 공격적으로 아예 올라가면서 그러면서 포로가 공격적으로 좋은 모습들을 보여줬죠. 사실 이제 저도 이제 경기를 보면서 이제 데이비스하고 포로가 윙백이고 로얄이 오른쪽 센터백 아니냐 이렇게 생각도 했지만 경기 후 기자회견에서 메이슨 임시 감독이 우리는 일주일 동안 4-4-1 훈련했다라고 본인이 얘기를 했고 네. 손흥민 선수도 이제 믹스존에서 한국 취재진을 만났을 때 우리가 사실 수비할 때는 4-4-2 대응을 썼었고 익숙하기도 하고 따로 준비하기도 했다라고 얘기를 했기 때문에 분명히 이번 경기는 4-4-1을 쓴 거다. 다만 이제 경기 중엔 당연히 뭐 사실 포메이션이라는 게 뭐 많이 그렇죠. 바뀌면서 하는 움직이니까요. 그러니까 이거는 이제 그러니까 뭐 하이브리드 4-4-2 혹은 뭐 비대칭 4-4-2라고 할 수 있는 거죠. 예, 경기 장면들도 살펴보면요 분명히 이 에멜송 로얄이 가세한 게 토트넘 수비에 큰 도움을 준 것 같아요. 예, 일단 그 팰리스가 호치슨 감독 부임한 이래로 이제 6경기에서 4승 1무 1패로 호성적을 올리고 있기도 하고 또 이제 6경기에서 13득점을 올리고 있고 그 중심에 이제 뭐 올리세랑 그리고 에제랑 그리고 조르단 아이유가 있었던 거였는데요. 그 11분경에 올리세가 이제 상당히 날카로운 크로스를 아이유한테 보낸 겁니다. 예. 하지만은 에메르송이 빠르게 달라붙어가지고 헤딩 후 그것도 그냥 걷어낸 것도 아니고 히샬리송한테 정확하게 헤딩 후 배달을 해줬습니다. 물론 이 경기 포백의 오른쪽 풀백으로 표기는 됐지만 저희가 이제 로얄 선수에 대해서 오른쪽 센터백으로 써보면 어떨까라는 얘기를 또 한번 드린 적이 있었잖아요. 네. 이제 후반기 들어갔을 때 그런 역할들을 좀 잘해줬던 부분이 아닐까. 그리고 사실상 그가 오른쪽 스토퍼처럼 움직였던 게 이 움직임에서도 볼 수 있어요. 원래 예. 중앙에 있었거든요. 예. 중앙에 있지만은 측면으로 가가지고 커버를 들어간 거죠. 근데 이제 토트넘이 이전 3경기에서는 15분 이내에 실점이 무려 7실점이나 됐잖아요. 예. 그리고 3경기에서 무려 12실점. 예, 경기당 뭐 4골을 실점했던 토트넘인데 예. 이번 경기에서는 15분까지 무실점으로 넘어갔습니다. 물론 이 세 경기가 이제 챔피언스리그 진출권에서 경쟁하는 뭐 뉴캐슬, 맨유 그리고 굉장히 뭐 강호잖아요. 리버풀을 상대했기 때문에 뭐 쉽지 않은 일정이긴 했어도 뭐 뉴캐슬전 6대1 참패 당시에는 21분 만에 5골을 먹었고 리버풀전도 15분 만에 3골 먹으면서 정말 최악의 흐름들이었기 때문에 게다가 맨유전도 전반전에 2골을 내줬다는 것을 봤을 때는 예. 토트넘 수비가 정말 최악의 상태였으나 이번 경기는 잘 넘겼다. 네. 초반 위기를. 그리고 이제 17분경에는 포로가 코너킥을 올린 거를 로메로가 헤딩 슈팅으로 이거 근데 사실 쉽지 않았거든요. 선수들이 엉켜있는 상황이었고 로메로가 맨 뒤에 있었어요. 그런데도 헤딩 슈팅으로 가져가면서 크로스바를 강타를 했었죠. 그 사실은 저희가 이제 다이어에 대해서 자꾸 이제 얘기를 드린 이유가 다이어가 이런 또 세트피스 상태에서는 공격 가담도 많이 하고 오히려 로메로가 좀 커버하면서 헤딩 슈팅 기회를 많이 못 잡는 상황들이 좀 있었거든요. 근데 다이어가 빠지니까 로메로가 이렇게 적극적으로 슈팅도 하는구나. 네. 그리고 더 잘하는구나. 네. 32분경에 다시 한번 또다시 이제 포로가 코너킥 올린 거를 로메로가 헤딩 슈팅으로 가져갔는데
했는데 이건 이제 두크레가 골라인 바로 앞에 있었던 두크레가 이제 걷어낸 거였죠. 그 다이어가 있을 때는 다이어가 이제 중앙 센터백이고 로메로가 오른쪽 센터백이었잖아요. 네. 그럴 경우 또 포로의 뒷공간을 커버해줘야 되니까 더더욱이나 로메로가 이런 세트피스 상태에서 조금은 뒤에서 커버하기 위한 신경을 쓰다 보니까 네. 마치 나폴리의 김혜정 선수가 그랬던 것처럼 네. 헤딩 슈팅 많이 못했는데 확실히 잘하게 됐다. 네. 그리고 또 하나가 다이어가 하던 3백의 중앙은 후방 빌드업도 해야 되는데 그것도 로메로가 잘했죠. 네, 그러니까 35분경에 로메로가 이제 손흥민 선수한테 아주 정교한 롱 패스를 연결해줬고 여기서 이제 그 손흥민 선수가 케인한테 패스해줬고 케인이 이제 측면으로 빠져들어가는 포로를 향해 어스루 패스 찔러줬고 여기서 이제 포로가 손흥민 선수한테 컷백을 해줬으나 이게 아쉽게도 두크레가 끊어내면서 이게 만약에 빠졌으면은 손흥민 선수 득점 찬스가 나올 수 있었던 결정적인 장면이었거든요. 물론 이제 다이어도 이런 패스들은 잘 뿌리긴 해요. 하지만 다이어가 없어도 로메로도 네. 할 수 있고 다른 선수도 충분히 할 수 있다. 도리어 이런 조금 모험적인 패스는 로메로니까 가능한 거죠. 그쵸. 다이어는 약간 모험적인 패스는 좀 안 하는 예, 편이니까요. 그러니까 전환 패스 정도 네. 뿌려주는 정도지 바로 이 위험 지역을 때려 넣을 수 있는 패스는 로메로가 더 잘한다. 네. 그리고 이제 38분경에는 그 로얄의 기술을 확인할 수 있었던 장면이었는데요. 미첼이 이제 헤딩 후 걷어낸 거를 로얄이 헤딩 후 이렇게 받아냈거든요. 헤딩 예. 후 받아낸 다음에 그러고 이제 그 헤딩 후 받아냈으니까 앞으로 조금 떨어지는 거잖아요. 그걸 예. 빠르게 가가지고 수비가 근데 따라 붙으니까 이렇게 발에 들어가지고 원터치 이렇게 뒤로 보내요. 뒤로 예. 보내면서 그 호나우지뉴가 자주 쓰는 그 솜브레로라고 하잖아요. 이게 상대가 모자를 쓰고 있다고 가정했을 때 공을 차서 모자를 벗겼다라는 예. 의미로 이제 쓰는 스페인식 표현인데 그렇죠. 예. 그런 그 기술 이게 브라질 선수들이 또 많이 하는 기술이기도 해요. 네, 그걸 딱 하면서 바로 돌아서 가지고 이제 그 로메로한테 백패스 주는 장면이었습니다. 예, 결국엔 이 둘이 수비적으로 콤비네이션도 좋았다. 전반전 기록을 놓고 보면은 뭐 토트넘도 물론 슈팅이 4회밖에 되지 않았지만은 팰리스도 슈팅이 3회밖에 되지 않았었거든요. 예, 게다가 말씀드린 팰리스가 최근 득점력도 좋았고 예. 무엇보다 측면 공격수들이 굉장히 뛰어났는데 최근에 토트넘이 이 측면 수비가 굉장히 안 좋았다는 것들을 생각한다면 이건 팰리스가 못했다기보다는 토트넘 수비진도 잘했다. 네, 거기다가 토트넘이 전반전에만 무려 5경기 연속 실점을 했었습니다. 예. 그러니까 그 에버턴전 1대1 무승부 이때가 이제 후반전 경기 막판에 이제 실점을 했던 거였거든요. 그러니까 무려 6경기 만에 전반전 무실점을 기록한 거예요. 예, 정말 쉽지 않았던 전반전에 약했던 토트넘인데 이번 경기만큼은 정말 달라진 모습 보여줬다. 예. 다만 이제 후반전에 조금 위기들이 있었는데 근데 이 위기도 로얄 선수가 기가 막히게 커버하더라고요. 네, 그러니까 뭐 일단 그 50분경에 그 안데르센이 측면 후 이제 패스 줬고 여기서 이제 올리세가 날카로운 크로스 반대편으로 정말 잘 넘겼어요. 이게 그러면서 자칫 그 자한테 1대1 찬스가 나올 수 있었는데 에멜송이 기본적으로 백스리 전형을 유지했다라고 했잖아요. 여기도 예. 딱 보시면 백스리 딱 3명 서 그렇죠. 있잖아요. 오른쪽 스토퍼 자리에 있어요. 하지만은 에멜송이 빠르게 따라 붙어준 덕에 자가 물론 여기서 그래도 슈팅을 상당히 잘 때렸어요. 각도가 없음에도 가마차게 잘 때렸으나 이게 슈팅 각도를 좁혀주니까 살짝 넘어가게 된 거죠. 그러니까 보통은 이제 포로가 오른쪽 윙백, 오른쪽 수비수로 뛰면서 이 자리에 커버가 좀 안 좋았고 예를 들어서 가운데를 좀 커버하러 들어갔다가 밖으로 나오는 타이밍도 늦었었는데 로얄에 딱 와주니까 이게 다 잘 커버가 되더라. 로얄 네. 덕분에 한 골을 거의 안 먹은 거다. 네, 54분경에 연달아서 이제 자랑 둘이 이제 조금 맞대결하는 장면이 있었거든요. 일단 54분경에 자가 로얄 앞에서 접는 동작을 통해서 따돌리려고 했으나 이걸 로얄이 미리 눈치채고서는 예. 다리를 쭉 뻗어가지고 가로채는 장면이 있었고요. 이어서 이제 5분 뒤인 59분경에 자가 연달아서 접는 동작으로 에멜송을 따돌리려고 했어요. 그러니까 예. 처음에는 왼쪽으로 접어서 예. 골라인 쪽으로 가다가 다시 이제 오른쪽으로 접어서 또 그랬다가 근데 여기까지 에멜송이 따라 붙으니까 또 접어가지고 가가지고 여기서 마침내 따돌리는데 성공을 했는데 크로스를 올릴 때 에멜송이 슬라이딩 태클로 막아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이 페인팅을 속지 않고 끝까지 집중력을 유지했고 결국엔 무게중심이 흔들리지 않았기 때문에 결국엔 이제 로얄이 이 자하를 읽었다. 네. 이렇게 봐도 좋을 수비예요. 사실 자의 이런 플레이들에 많은 프리미어리그 풀백들이 당했었잖아요. 말 그렇죠. 그대로 단지 자아가 마무리 능력이 조금 떨어져서 그랬지 이런 플레이만큼은 정말 잘했는데도 에멜송은 끝까지 따라붙어서 막아냈다라는 거죠.
62분경에는 포로와 에멜송의 멋진 콤비 플레이였는데요. 일단 포로가 에멜송한테 패스 찔러주면서 그대로 이제 측면 따라서 올라갈 때 에멜송이 여기서 패스를 원터치로 그냥 전환 패스를 넘겨줬어요. 마치 케인이 연상되는 그렇죠. 예, 그런 패스 줘가지고 이걸 이제 포로가 받아가지고 그대로 측면을 파고든 다음에 크로스 시도했는데 이게 차단이 됐죠. 사실 이제 저희가 다시 말씀드리지만 후반기 초반이죠. 로얄 선수가 이 맨시티전 그때를 이제 전후로 이런 플레이 잘해줬잖아요. 네. 안쪽으로 들어와서 연계도 잘해주고 패스도 그러니까요. 잘해주고 지금 뭐 이번 경기는 혹시 이제 부상 이후에 조금 떨어지지 않을까 걱정했는데 아니었다. 그동안 축구 공부했나봐요. 그 실력을 그대로 유지했고 오히려 더 잘하고 있다. 예. 심지어 이제 이번 경기는 메짤라 자리뿐 아니라 센터백 자리도 볼 수 있는 로얄이구나. 그냥 쉬지 않고 경기를 계속 보면서 분석을 했나봐요. 예, 최근에 로얄 아버지가 우리 아들은 레알 마드리드 가야 될 선수다라고 말했는데 갈 수 있나? 갈 수 있을 이대로는? 정도의 이 정도 경기력이면 아니 그 가능하면. 발전을 계속 한다면은 그렇죠. 아직까지는 레알 마드리드급은 아니지만 예. 이대로 발전한다면은 가능한 데다가 이제 76분경엔 로메로의 환상적인 플레이가 있었죠. 예. 이것도 로메로가 수비 뒷공간을 파고드는 손흥민을 향해 환상적인 롱패스 넘겨줬고 이를 이제 손흥민 선수가 받아가지고 골키퍼와 1대1 찬스에서 따돌리고 슈팅을 하려고 했으나 이제 존스톤이 끝까지 따라붙으면서 팔을 쭉 뻗어가지고 막아낸 장면이었죠. 예, 저희가 앞서서도 로메로가 후방 빌더 패스 능력 좋다라고 말씀드렸지만 이 장면을 봤을 때는 물론 다이어도 그나마 장기가 이 패스인데 이 로메로의 이 스루 패스를 봤을 때 이 로빙 패스를 봤을 때는 앞으로도 그냥 로메로를 3백의 중앙에 쓰는 게 좋겠다. 그리고 로메로는 차라리 한쪽에다가 국한시켜서 플레이하게 하는 것보다도 중앙에서 그냥 활개치게 하는 게 더 나은 것 같아요. 아틀란타 시절에 원래 중앙에서 그렇게 뛰었었잖아요. 그리고 이제 로얄이 오른쪽 윙백일 땐 오히려 또 로메로가 올라와서 플레이해주고 로얄이 뒤를 커버해주니까 이런 로얄의 전진성이 좀 살아났었는데 포로가 온 이후에는 로메로가 오른쪽 센터백으로서 그렇게 움직이기가 더 어려워졌어요. 거기다가 다이어까지 있으니까 로얄의 이런 장점들을 살리지 못했는데 로얄 로메로를 같이 쓰니까 이게 되는구나. 네. 즉 다이어만 빼면 굉장히 수비가 안정적이 될 수 있다. 그리고 빌드업도 잘 된다. 네. 그러면서 결국 그 토트넘이 1대0 승리를 거뒀는데요. 예. 다이어 빠진 토트넘이 9경기 연속 실점 행진이 이제 끝났습니다. 예. 10경기 만에 무실점을 기록을 한 건데요. 9경기에서 무려 22실점을 허용을 했었고요. 예. 경기당 거의 뭐 3골 가까이 실점을 한 거죠. 예. 특히 최근 4경기에서 무려 15실점을 허용하면서 경기당 4골 가까이 실점을 했고 그랬다는 거죠. 예. 근데 마침내 무실점 경기를 기록을 한 겁니다. 예, 뭐 저희가 이제 뉴캐슬, 맨유, 리버풀을 만났다고 말씀드렸지만 본머스 한테도 3골을 예. 홈에서 먹었다는 것은 예. 토트넘의 수비 자체가 문제가 있다는 거고 사우스햄튼전도 예. 3골을 먹었어요. 그것도 그 당시 사우스햄튼 최하위, 지금도 최하위죠. 예. 사우스햄튼은. 네, 하지만 지금 살아난 펠리스를 상대로 이런 경기력을 보인 것은 다이어가 빠진 효과가 분명히 있다. 예. 이번에 그럼 경기 기록을 보려고 하는데요. 뭐 점유율에서도 토트넘이 57대 43을 앞섰고요. 그리고 또 이제 슈팅 숫자도 8대 7. 그러니까 상대한테 슈팅을 7회밖에 허용하지 않은 거예요. 그것도 전반전에 선제골을 넣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펠리스가 공격적으로 나서려고 했으나 그걸 굉장히 잘 제어했다라고 할 수 있는 거죠. 거기다가 빅찬스를 단 한 번도 주지 않았고 도리어 토트넘이 3번의 빅찬스가 있었고 그리고 코너킥에서도 8대 4로 2배가 더 많았고 자연스럽게 기대 득점에서도 토트넘이 0.88골로 펠리스 0.37골에 2배 이상 많았죠. 그러면서 1대0 스코어가 딱 나올 만한 경기였다. 예, 그리고 뭐 나아가서 빅찬스까지 생각한다면 충분히 뭐 2골 차로도 이길 수가 있는 경기였던 데다가 예. 토트넘의 최근 실점 기록들을 봤을 때는 이 기대 실점값만 보더라도 토트넘 수비진이 상대가 득점할 수 있는 기회를 거의 안 준 예. 경기였다. 이거 굉장히 고무적이에요. 그리고 공격 위협도 그래프를 놓고 보더라도 토트넘이 뭐 선제골 넣을 때까지는 거의 주도했고 후반전은 펠리스가 좀 하려고 했으나 아주 높았던 찬스는 맨 마지막 예, 구역. 끝나기 직전. 그때가 그리고 다이어가 그렇죠. 들어왔다. 이게 중요해요. 예. 앙글레가 다치면서 다이어가 들어온 이후 급격히 위협도가 그때, 이제 예. 높아졌다. 이건 다이어가 분명히 억제기에 맞다. 그리고 이제 평균 위치하고 패스 네트워크를 보더라도요. 백스리 구동 한 개 보이죠? 예. 기본적으로 우리가 백스리 구동을 가져가면서 벤 데이비스랑 포로가 조금 윙백처럼 플레이를 했고 그리고 또 이제 미드피더 3명처럼 마치 움직이면서 손흥민과 케인이 투톱처럼 움직이긴 했는데 손흥민 선수는 상황에 따라서 수비적으로 굉장히 많이 내려오는 장면들이 있었어요. 이거는 아무래도 올라갈 때는 확실하게 올라가줬다 보니까 이렇게 나온 거지. 예. 히차이송 선수가 사실은 투톱처럼 뛰었지만 전방에서 뭔가 한 게 예. 없고 그러다 보니까 이제 잘 기록으로는 잘 표현이 안 된 것 같아요. 네. 그리고 또 이제 뭐 패스 네트워크를 보더라도 일단 뭐 로메로와 로얄이 상당히 많이 주고받은 장면들이 있고 또 로얄이 포로한테 상당히 많은 패스들을 제공을 해주면서 포로가 전진할 수 있도록 도와줬죠. 이것도 로얄의 역할이었다라고 봅니다. 로메로 때는 좀 이게 잘 안 그렇죠. 구성됐었거든요. 오히려 이제 로메로 중앙, 로얄 오른쪽 수비수, 그리고 포로 오른쪽 윙백 내지 오른쪽 측면 이게 잘 좋은 합이 맞는다. 네. 이 히트맵을 보더라도 왼쪽이 이제 로메로고 오른쪽이 로얄인 건데요. 로메로도 상당히 광범위한 물론 오른쪽을 더 많이 커버를 하긴 했지만은
광범위하게 이제 커버를 하면서 본인의 능력을 확실하게 보여줬고, 특히 박스 안에서 저렇게 짙게 되어 있는 거는 이 선수가 마지막 보루 역할을 톡톡히 해냈다는 걸 확인할 수 있는 겁니다. 그리고 로얄이 없을 때는 뭐 로메로가 아무래도 오른쪽 수비수이기도 했지만 오른쪽에 사이드 라인까지도 이제 로메로가 커버를 해야 네. 했었는데 그 역할을 로얄이 좀 커버를 해주니까 네. 로메로가 좀 높이 올라갈 수도 있고 네. 중앙 지역에서 좀 더 영향력을 발휘할 네. 수가 있었어요. 그 오른쪽은 이제 로얄의 히트맵인 건데, 뭐 토트넘 공식 홈페이지에서도 에멜송 환영해라고 할 정도로 상당히 좋은 활약을 펼친 거죠. 그러면서 수비적으로도 물론 수비 쪽에 조금 더 많이 있긴 했지만 공격적으로도 올라가면서 포로를 지원하는 역할까지도 해줬다는 겁니다. 그리고 이 경기에서 두 선수의 이제 패스 기록을 확인을 하는 건데요. 로메로 같은 경우는 일단 볼 터치 99회로 가장 많았고요. 그리고 이제 패스는 78회 시도해가지고 69회 성공시키면서 두 번째로 많았고요. 랑글레가 패스는 가장 많았어요. 예. 그리고 이제 찬스 키 패스가 1회로 이는 이제 포로 다음으로 두 번째로 많았고요. 롱패스 5회 시도해가지고 4회 성공시키면서 80%의 성공률을 기록을 했는데, 이게 그 성공률은 가장 높은 수치였습니다. 그리고 이제 로얄 같은 경우도 뭐 볼터치 77회로 세 번째로 많았고요. 패스 성공률이 89%로 세 번째로 높았고요. 원래 로얄이 이전에 패스 성공률이 좀 떨어졌잖아요. 그렇죠. 근데 이젠 패스 성공률까지 높게 나오는 데다가 롱패스도 4회 시도해가지고 3회 성공시키면서 롱패스 성공률 2위를 기록을 했습니다. 예, 정말 로얄이 환골 탈퇴를 했고요. 또 예. 아버지가 되면서 확실히 달라졌다. 분유 버프. 예. 원래 있다라고 하잖아요. 그렇죠. 예. 진중해졌다. 그리고 이제 공격 기록을 놓고 보면요, 일단 뭐 로메로 같은 경우 이 경기에서 공격적으로 상당히 좋은 모습 보여주면서 슈팅 2회가 최다였고요. 예, 헤딩 슈팅. 예, 포로랑 로메로가 가장 슈팅이 많았어요. 예. 왜냐면 케인도 한 번, 손흥민도 한 번이었거든요. 그렇죠. 그리고 또 이제 빅 찬스 한 번 만들어낸 거, 이거는 이제 손흥민 선수한테 슈팅 이끌어낸 거고요. 예. 또 이제 골대도 한 번 맞췄고, 이런 모습들을 보여줬고, 이제 로얄 같은 경우 이 경기에서 드리블 4회 시도해가지고 3회 성공시키면서 드리블 성공 최다를 기록을 했습니다. 사실 예전에 로얄 선수가 브라질 출신이지만 좀 수비만 잘하고 열심히 뛰기만 하는 거 아니냐, 브라질 삼바 리듬이 없다 이런 얘기까지 있었는데 최근에는 있는 것 같아요. 그리고 베티스 시절은 원래 있었잖아요. 그렇죠. 예. 네. 그걸 회복하고 있는 로얄이다. 네. 그러다 보니까 이제 볼 전진 캐리와 이제 볼 전진 패스를 놓고 보면요, 그래프를 놓고 보면 랑글레가 가장 높긴 하지만은 그 다음은 이제 로메로, 그리고 로얄이 높은 수치를 기록을 하고 있는 거죠. 예, 그러니까 네. 그 전까지 사실 뭐 랑글레가 이런 공격적인 그 성향의 수비수이긴 한데 로메로와 로얄까지도 기록이 좋으니까 토트넘의 후방이 좀 안정감을 가지면서 공격을 풀어갔다. 네, 후반 빌드업도 상당히 잘 이루어졌고, 그러면서 공격 전개도 자연스럽게 잘 이루어졌다라고 할 수 있는 거죠. 무엇보다도 이 두 선수의 활약은 수비에 있는 거거든요. 예. 일단 로메로는 거의 모든 부분에 있어서 최고를 찍었습니다. 예. 클리어링 8회 최다, 가로채기 5회 최다, 태클 3회 최다, 소유권 획득 12회 최다, 그리고 볼 경합 성공 10회 최다, 볼 경합 승률 83.3% 최고, 공중볼 경합 시도와 성공 모두 최다의 성공률 77.8% 이렇게 기록을 한 거고요. 이게 이제 3백의 중앙 센터백으로서 로메로가 보여준 이 전투적인 모습. 다이어는 거의 없었던 모습 아닙니까? 다이어는 볼 경합이 없었잖아요. 그렇죠. 예. 뒷짐지고 물러서기만 하니까. 그러니까요. 그리고 로얄도 상당히 좋은 모습을 보여준 건데요. 로얄 볼 경합 시도가 16회로 최다였어요. 와, 예. 그 경합 시도는 로얄이 최다였어요. 그 성공은 로메로지만은. 그리고 또 이제 볼 경합 성공도 8회로 두 번째로 많았고요. 특히 이제 그라운드 볼은 12회 시도 최다의 7회 성공 최다였고요. 예. 그리고 이제 클리어링, 태클, 소유권 획득 모두 2위를 기록했습니다. 네. 로메로에 이어서. 그리고 파울 획득도 2회로 2위를 기록했고요. 이런 상태로 보자면 앞으로도 그냥 다이어는 선발만에서 빼고 로메로 중앙, 로얄 오른쪽 수비 이렇게 좀 가야 되는 거 아닌가 싶어요. 네. 그리고 볼 경합 그래프를 놓고 보더라도 일단 뭐 자랑 케인이 조금 위로 나오기는 하지만요. 이거는 왜냐면 실패를 빼고 그런 거니까 로메로가 근데 공동인 거긴 하거든요. 예. 그리고 이제 로얄 같은 경우는 볼 경합 자체 숫자로는 자 다음으로 많았어요. 예. 단지 이제 그 실패한 것도 있다 보니까 이 그래프상으로는 조금 더 밑에 위치한 건데, 그래도 어쨌건 간에 케인, 로메로 그리고 로얄이 볼 경합에서 좋은 능력들을 발휘했다는 걸 확인할 수 있는 거죠. 많이 경합한 것 자체만으로도 이제 기여를 하는 거기 때문에 그렇죠. 이 두 선수가 정말 중요했다고 볼 수 있고 예. 또 그런 그 활약들을 현지 언론과 현장 취재 기자들도 높이 평가한 것 같아요. 풋볼 런던 같은 경우는 일단 로메로에게 평점 9점을 주면서 케인이 아닌 로메로를 이 경기 최우수 선수로 선정을 했고요. 그리고 로얄한테도 평점 8점을 줬는데요. 먼저 그 에멜송에 대해서 뭐라고 했냐면요, 무릎 수술에서 복귀하자마자 바로 선발 출전했고 이런 날에 딱 맞는 로얄의 경기력이었다. 때때로 3백을 오른쪽
쪽에서 때로는 유동적인 시스템을 갖춘 오른쪽 풀백 후 포백에서의 오른쪽 측면 수비를 풀백이라고 하니까요. 그렇죠. 예, 플레이하면서 종종 자아보다 측면에서 더 좋은 모습을 보여주었다라고 한 거고요. 그리고 저는 이제 로얄의 존재가 앞으로 어떤 감독이 오든지 토트넘이 포백, 쓰리백을 다 쓸 수 있는 뭐 거의 큰 힘이 될 것 같아요. 예, 로메로에 대해서는 전반전에 포로의 코너킥에서 크로스바를 강타하는 헤딩 슈팅을 가져갔다. 후반 들어 손흥민에게 멋진 패스를 보냈다. 수비적으로 그는 몇몇 중요한 차단을 만들어냈고 수비 중앙에서 잘 작동하며 공격성을 컨트롤했다. 이는 아르헨티나의 월드컵 우승을 이끌었던 지배적인 로메로이고 그는 수비를 이끌면서 도움을 주었다. 사실 이제 아르헨티나에서의 모습을 토트넘에 와서 잘 못 보였던, 특히 예. 올 시즌 후반기엔 좀 많이 아쉬웠던 예. 로메로였는데 다시 최고의 로메로로 돌아왔고 그건 역시 다이어가 없었기 때문이다라고 생각이 들고요. 손흥민 선수는 좀 어떤 평가 받았나요? 예, 이 경기가 아무래도 오랜만에 승리여서 그런지 대부분의 선수들한테 7점에서 8점 그리고 로메로는 9점까지 줬는데요. 손흥민 선수한테는 이제 7점을 줬습니다. 그러면서 뭐라고 했냐면요. 전반전에 임팩트를 내기 위해 고군분투했지만 그러진 못했다. 뭔가 보여주진 못했다는 거고요. 후반 10분에 중요한 헤딩 가로채기로 올리세가 골을 넣을 수 있었던 상황을 막아냈다. 이거는 저희가 장면 분석에서 보여드렸죠. 그 프리킥 공격에서 다들 올라가 있을 때 역습 기회였는데 그걸 이제 손흥민 선수가 막아낸 장면에 대한 중요한 얘기인 뭐 거죠. 커트였어요. 그리고 또 이제 로메로의 패스를 받은 그는 골키퍼를 제치려는 노력을 했으나 존스톤에게 막히고 말았다라고 한 거고요. 이게 좀 그 골이 됐다면 뭐 8점 뭐 더 높은 점수를 받고 더 좋은 평가를 받을 수 있었을 텐데 좀 아쉽긴 했어요. 그리고 이제 선발 출전한 선수 중에서는 유일하게 6점 가장 낮은 평점을 받은 게 히샬리송이었는데요. 히샬리송에 대해서는 뭐라고 했냐면요. 열심히 뛰었고 손흥민처럼 조르단 아이유로부터 볼을 뺏어오는 멋진 기술을 보여주는 등 수비적으로 많은 일을 했다. 그래서 손흥민처럼 수비적으로는 좋은 모습을 보여줬다는 얘기인 겁니다. 근데 이제 공격적으로 보여준 게 없다 보니까 경기장의 반대편 끝에서 이건 아마 수비 지역을 얘기하는 거겠죠. 많은 영향을 미치기 위해 고군분투했다. 결국에는 뭐 이제 히샬리송이 날카로운 모습 보이지 못했다. 뭐 이런 또 정리를 해볼 수 있겠고. 그리고 이제 클롭세스키가 교체 투입된 선수 중에선 유일하게 평점이 책정이 됐는데 5점으로 가장 낮았습니다. 그러면서 히샬리송을 대신에 돌아왔지만은 임팩트 보이지 못했다라고 평가를 한 거죠. 그리고 이제 런던 지역 신문인 이브닝 스탠다드 댄 킬패트릭 기자의 평점을 살펴보면 조금 로얄에게는 박한 점수가 아닌가 싶어요. 그건 뭐 7점을 줬는데요. 그래도 평은 그래도 좋겠어요. 뭐라고 했냐면요. 뛰어난 자아로 인해 커버 영역을 넓혀야 했으나 이전보다 더 많이 커버를 했어야 됐다는 거죠. 토트넘에서의 데뷔전 때보다 훨씬 더 잘 막아냈다. 그때 다한테 털렸었잖아요. 그렇죠. 초기였으니까. 그때 그래서 자아가 확실히 신입생들을 제대로 두들겨 패는 선수다 이런 얘기도 있었는데 이는 그가 얼마나 향상되었는지 보여주는 척도라고 할 수 있다. 로얄이 정말 대반전을 이룬 토트넘에서 가장 좀 큰 놀라움을 준 선수가 아닌가 싶어요. 그리고 이제 로메로에게 평점 8점을 줬는데 로메로, 케인, 랑글레 그리고 포로가 이제 평점 8점으로 가장 높은 평점을 받은 거거든요. 뭐라고 했냐면요. 포로의 코너킥에서 크로스바를 맞췄고 볼이 있을 때나 없을 때나 인상적이었다. 환상적인 패스로 손흥민에게 찬스를 제공하면서 팰리스 수비를 잠금 해제했다. 뭐 저희가 뭐 다 장면을 보여드렸다시피 이제 로얄과 로메로가 수비뿐 아니라 공격적으로 잘했던 그런 활약들을 전체적으로 잘 평가를 해준 것 같고요. 손흥민 선수에 대한 평가도 댄킬 패트릭 기자가 좀 좋게 줬네요. 평점 7점을 줬어요. 로얄하고 동점이에요. 사실 저는 6점 나오지 않을까 생각을 했었거든요. 그렇죠. 왜냐면 결정적인 찬스를 어쨌건 막혔잖아요. 그렇죠. 그것 때문에 저는 골 기회인데. 그것 때문에 원래는 7점이지만은 한 1점 깎겠다. 왜냐면 킬패트릭 기자가 약간 조금 박하게 주는 편이잖아요. 그래도 7점을 주면서 뭐라고 했냐면요. 후반전에 상대 오프사이드 트랩을 깨고 들어갔으나 존스톤에게 막히면서 그의 유일한 득점 찬스가 무산됐다. 그러니까 이게도 이제 평가하면서도 그래도 오프사이드 트랩을 잘 깼다라고 좋게 평가를 한 거네요. 그러면서 올리세를 포함한 팰리스 공격진을 상대로 자주 밑으로 내려오면서 수비진을 훌륭히 도와주었다라고 수비적인 부분에 대해서 높게 평가를 해준 거죠. 그래서 엑설런트 트래킹백이라는 표현을 쓰면서 정말로 댄킬 패트릭 기자가 훌륭했다. 좋은 평가를 한 겁니다. 근데 이제 역시 히샬리송과 쿠르세스키 요즘 안 좋아요. 그러니까 다른 선수들은 다 그래도 7점 이상을 받았는데 이 둘만 6점이었던 거였는데요. 히샬리송에 대해서 열심히 노력하는 모습을 보여줬으나 팰리스의 수비에 자주 당황했고 공격 위협을 거의 가하지 못했다.
그리고 이제 쿨루세스키에 대해서는 영향력을 행사하기엔 시간이 제한적이었고 토트넘은 마지막 10분 동안 주로 수비적으로 뛰었다. 네, 물론 클로세스키에 대해서는 역할상에 좀 약간 그 변명을 좀 해주긴 했지만 그래도 최근 연이어서 봤을 때 폼을 보자면 네. 좀 아쉽긴 합니다. 그런 가운데 이제 라이언 메이슨 임시감독 마침내 올 시즌 임시감독으로 첫 승을 거뒀는데 네. 로얄과 포로의 역할에 대한 질문이 좀 나왔어요. 네, 거기에 대해서 이제 먼저 에멜송 로얄 오늘 어땠냐라고 네. 얘기를 물어보니까 정말 대단했다. 볼이 없을 때 전체가 열심히 뛰었고 함께 뛰었다고 생각한다. 물론 에멜송에겐 공백기가 있긴 했다. 하지만 난 그를 믿었고 우리 모두 그를 믿었다. 그리고 오늘 에멜송은 경기장에 있는 다른 선수들과 함께 아주 잘 해냈다고 생각한다. 클린시트를 기록한 것은 모두의 공동 작업이고 모두가 클린시트를 위해 싸웠다. 경기장에 있던 선수들뿐만 아니라 그렇지 않은 선수들도 훈련 주간에 모두 함께 열심히 노력했기 때문에 원하는 결과를 얻을 수 있었다. 약간 이거는 이제 로얄이 이미 충분한 찬사를 받고 있다 보니까 나도 로얄을 좀 강조하기보다 다 같이 잘한 거다. 네. 그리고 약간 다이어가 지금 논란이 되고 있어요. 경기 전 회견 때도 다이어 혼자만의 부진이 아니다고 얘기했는데 결국 빼긴 했잖아요. 네. 하지만 이제 훈련 때 안 뛴 선수들도 같이 열심히 훈련해줬으니까 가능했더라는 거라고 하면서 좀 마음을 챙기는 그런 네. 멘트를 했고요. 포로가 이제 오른쪽 윙으로 뛴 거에 대해서는 정말 놀랐다. 이게 포메이션 변화를 물어본 건데 네. 그거에 대해서 이제 메이슨 임시 감독은 포로는 이전에 우리가 3백을 쓸 때도 효과적이었고 골도 넣고 기회를 만들어 왔었다. 포로는 좋은 선수고 또 열심히 뛰고 그는 팀을 위해 싸운 선수고 오늘도 팀을 위해 뛰는 모습을 봐서 좋다. 네. 이렇게 전반적으로 좋은 얘기를 했습니다. 이제 35라운드 결과를 먼저 좀 살펴보도록 하겠는데요. 첼시가 마침내 양쪽 다 임시 예. 감독들이 첫 승을 거뒀습니다. 네, 첼시가 이제 램파드 감독 체제에서 6연패 중이었는데 공식 경기 다 포함했을 예. 때요. 첫 승을 이제 거두면서 지금 첼시의 약간 일부 팬들이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램파드가 첼시를 구했다. 잔류시켰다. 잔류가 확정됐어. 이날 승리로 첼시가 남은 경기를 다 져도 예. 강등당하지 않는다. 근데 이게 상당히 중요했어요. 사실 이번 경기까지 패했으면은 정말 강등될 수 있었어요. 아니, 고민을 했어야 되죠. 그쵸. 램파드에 대해서. 근데 저희가 얘기 들었다시피 본머스전 그리고 다음에 있을 노팅엄전까지만 첼시가 편한 일정이고요. 그렇죠. 그러고 나서 다시 죽음의 일정이거든요. 네. 그렇게 되면은 포체티노를 선임시키기도 애매해져요. 네. 왜냐면 새 감독이 죽음의 일정을 맡아가지고 만약에 안 좋게 되면은 앞으로가 더 안 좋게 될 위험성이 네. 있는 거거든요. 그렇죠. 근데 역사적인 또 연패까지 나온다. 그럼 램파드도 힘든데 이 본머스를 이긴 건 중요했고. 그리고 또 이제 토트넘 입장에서 그나마 좋은 결과라고 할 수 있는 게 빌라가 울버햄프턴 원정에서 패하면서 거기서 이제 승점 3점 차로 벌리는데 성공을 했다는 예, 거죠. 그러면서 이제 토트넘이 자력으로 최소한 유로파 컨퍼런스 리그를 이제 나갈 수 있게 됐는데 다만 이제 유로파 리그 진출 경쟁에서는 또 좀 어려움을 겪는 결과가 있었어요. 리버풀이 브렌트포드한테 이제 1대0으로 승리를 거두면서 승점 차를 이제 5점 차를 유지를 하고 있는 건데요. 예, 만약 브렌트포드가 이겼다면 토트넘이 그래도 유로파 리그까지 조금은 기대해 볼 수 있는 상황이 될 수도 있었는데 뭐 이 결과로 인해 사실상 이제 리버풀이 뭐 크게 앞서가는 상황이 됐어요. 사실 그러니까 리버풀을 뒤집기는 어렵죠. 리버풀은 일정도 수월하기 때문에요. 예. 도리어 이제 토트넘 입장에서는 브라이턴을 조금 기대를 해야죠. 그러니까 브라이턴이 토트넘보다 무려 3경기나 적게 치렀기 때문에 예. 충분히 이제 브라이턴이 뒤집을 수 있는 상황이긴 하지만은 브라이턴이 그리고 당장 이번에 한국 시간 화요일에 에버턴하고 경기 이 경기는 아무래도 브라이턴이 이길 가능성이 그렇죠. 높긴 해요. 그리고 이제 사우스햄튼전까지도 브라이턴이 이길 가능성이 높긴 한데 나머지 이제 4경기가 브라이턴은 상당히 까다롭거든요. 힘든 예. 일정이에요. 그러니까 뭐 강호들을 만나기 때문에 예. 일단 토트넘은 이번 라운드 결과를 통해서 특히 빌라가 졌기 때문에 7위까지는 최소한 자력으로 확보할 수가 있어서 다음 시즌에 유럽 대항전을 나갈 수가 있고 또 만약에 리버풀 혹은 브라이튼 특히 브라이튼이 좀 미끄러져 준다면 유로파 리그까지도 기대할 수가 있겠습니다. 과연 앞으로 이 치열한 유럽 대항전 진출 경쟁에서 토트넘이 어떤 최종 성적표를 걷게 될지 그리고 손흥민 선수 자녀 시즌 어떤 활약을 펼칠지 한준TV에서 부버디 김현민 기자의 정밀 분석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